기술로 한 나라의 정부 전체를 바꾼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아주 야심찬 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가 내놓았던 5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정부 청사진, 그 거대한 계획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17,000개가 넘는 섬으로 쫙 흩어져 있는 이 거대한 나라의 정부를 대체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디지털화 할 것인가.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엄청난 도전이죠. 이게 바로 2011년 인도네시아가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계획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도대체 왜 이런 계획이 필요했는지, 17,000개의 섬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디지털 정부 비전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구체적인 500만 달러 계획의 속내를 들여다본 뒤에 이 투자가 과연 타당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꿈꿨던 디지털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17,000개 섬의 문제입니다. 모든 위대한 계획은요, 사실 거대한 문제에서 시작되거든요. 시간을 거슬러 2011년으로 가서 인도네시아의 아날로그 심장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먼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내각사무국의 현실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말 그대로 서류 더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걸 종이로 처리하다 보니까 일은 당연히 느리고 중요한 정보는 캐비넷 어딘가에 그냥 흩어져 있었죠. 이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 혼동을 끝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종이 없는 효율적인 디지털 환경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죠. 그럼 구체적인 IT 현실은 어땠을까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직원 450명 중에 PC가 없는 사람이 무려 150명이었고요. 이메일 계정은 고작 80개뿐이었어요. IT팀은 단 8명, 그중에서 프로그래머는 3명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서버실은 먼지투성이에 데이터는 섬처럼 제각각 흩어져 있었죠. 이건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요? 바로 두 번째 이야기, 디지털 정부 비전입니다. 종이 없는 정부를 향한 그들의 공식적인 제안 한번 들어보시죠. 이들이 내건 이름은 바로 디지털 오피스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이름은 좀 거창하게 들리죠? 하지만 핵심 목표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안전하고 통합된 디지털 인프라를 쫙 깔아서 그 골치 아픈 종이 업무를 없애고 정부의 일처리 속도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바로 이거였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내각 사무국 하나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국가 전체의 정보통신 로드맵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훨씬 더 큰 그림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세 번째, 바로 그 500만 달러 계획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도대체 뭘 하려 했는지 그 청사진을 한번 샅샅이 해보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위해 책정된 총 예산은 바로 500만 달러였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생각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과연 이 돈은 어디에 쓸 예정이었을까요? 500만 달러의 행방은 이렇습니다. 예산의 거의 절반인 245만 달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매,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이 시스템 개발에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가장 큰 돈을 쓰겠다. 이런 의지가 명확히 보이는 거죠. 물론 이 프로젝트는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핵심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파트너십이었죠. 간단히 말해서 한국 코이카는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했습니다. 시스템 개발, 장비, 전문가 파견까지 다 책임졌죠.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현지에서 필요한 모든 걸 맡았습니다. 서버를 둘 공간, 행정 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 프로젝트가 끝나도 우리가 책임지고 계속 운영하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걸 단 12개월 안에 해치우겠다는 야심찬 일정이었습니다. 2012년 1월에 딱 시작해서 봄에는 분석, 여름에는 개발, 가을에는 설치와 테스트를 거쳐서 연말에 프로젝트를 끝맨다.
와, 이건 뭐 말 그대로 1년 내내 숨 돌릴 틈도 없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럼 기술적으로는 정확히 뭘 만들려고 했을까요? 핵심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큰 그림을 그리는 마스터 플랜을 짜고, 둘째, 그 다음엔 모든 종이 문서를 디지털로 바꿔서 한 곳에 모으는 문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셋째, 전자 결제처럼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업무 흐름 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일 창구, 포털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였죠. 좋습니다. 계획도 알겠고 예산도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게 과연 맞는 결정이었을까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죠. 네 번째, 투자의 정당성입니다. 이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 청신호를 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투자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확고한 5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 기술적으로 한국의 전자정부 경험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상태였죠. 경제적으로는 정부 효율성을 높여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거란 기대가 컸고요. 정책적으로도 국가의 큰 방향과 딱 맞아 떨어졌고, 사회적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했던 건 바로 마지막, 인도네시아 정부 최고위층의 아주 강력한 추진 의지였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나온 이 한 문장이 모든 분위기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수원국의 사업 추진 의지가 매우 높으며 이 사업을 다른 부처로 퍼져나갈 기폭제로 보고 있다. 즉, 기술이나 본보다도 우리는 이걸 반드시 해내겠다는 인도네시아의 그 강력한 의지, 그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공 보증수표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장, 디지털 미래의 구축입니다. 이 모든 노력 끝에 그들이 그리고자 했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대했던 효과와 그들이 남기고자 했던 유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순히 빨라지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업무 처리 속도를 높여서 정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서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했죠.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모든 정부 부처와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성공적인 국가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대표 모델이 되는 것. 내각사무국에서 시작된 이 작은 불씨가 국가 행정 전체를 밝히는 거대한 디지털 혁명의 횃불로 번져 나가기를 기대한 것이죠. 이 모든 계획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한 국가의 디지털 중추를 바로 세우는 일은 과연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